보다 나은 나를 위해, 보다 나은 그댈 위해.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낭독할 내용은 베스트 셀프, 소제목으로는 너 자신이 되어라, 오로지 더 나은 쪽으로 입니다. 마이크 베이어 지음, 강주헌 옮김, 로크미디어 출판입니다. 392페이지로 다른 책에 비해 조금 두꺼운 느낌이 있습니다. 최고의 자아를 찾아라. 반자아를 이해해라. 더 나은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찾아내라. 최고의 자아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7단계의 형식 등 총 1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책 속으로의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당신이 걷는 삶의 여정은 유일무이한 것이다. 누구도 당신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다. 하지만 최고 자아 모델과 하나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들이 있다. 이 도구들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과정을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나는 이 도구들의 변화를 위한 5가지 원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변화를 위한 적절한 마음가짐을 가지려면 5가지 원칙을 굳게 지키며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호기심. 나는 호기심이 많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한다. 특히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엄청난 질문을 쏟아낸다. 하지만 나 자신은 그렇게 많은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나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선천적인 호기심이 감사할 따름이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내 목표에 호기심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질문할 때 공경에 처한 상대의 삶에서 여러 점을 연결시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경우가 무척 많다. 이런 이유에서도 나는 호기심을 억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두가 선천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호기심을 억누르려 애쓴다. 삶의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위기를 닥친 뒤에야 우리는 호기심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그때서야 호기심을 되살리며 변화를 모색한다. 호기심은 무언가를 알고 배우려는 강렬한 욕구를 뜻한다. 호기심을 억누르면 우리 자신은 더 이상 탐구할 수 없다. 껍질층을 벗겨내고 내면에 깊이 파고들어 수십 년 동안 우리 마음속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그곳에 몰래 심어져 자라는 무엇인가를 뽑아내려는 시도가 때로는 무섭다는 것을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 머리와 가슴의 어두운 구석에 빛을 비추어 보면 어둠 속에 있는 것이 그만큼 무섭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던 방식으로 본래의 힘을 되찾기 시작할 것이다. 어린아이의 호기심에 대해 생각해보자. 어린아이가 손에 모래를 잔뜩 움켜쥐고는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흘러나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응시하는 모습, 새떼가 후드득 날아오르는 것을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모습, 비누 거품으로 가득한 욕조에서 첨벙대며 즐거움의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어린아이는 오감을 활용해 주변 세계를 이해한다.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도 이런 호기심을 되찾아 자신에게 적용해 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식, 즉 당신이 세상의 흐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면밀히 관찰해 보라는 뜻이다. 월터 디즈니는 이렇게 말했다. 계속 앞으로 나가며 새로운 문을 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우리는 호기심이 있는 동물이고 호기심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끊임없이 인도하기 때문이다. 호기심의 속성만이 아니라 호기심을 억누르지 않고 키워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까지 정확히 지적한 말이다. 당신이 호기심을 유지해야 할 주된 영역은 당신의 내면 세계다. 내면 세계는
외부로 투영되어 주변 세계에 대한 생각과 관점, 믿음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호기심은 지식을 흡수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호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주의할 점. 호기심을 유지하라는 원칙에서 미리 경고해 두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깊이 파고들며 자기 비하라는 토끼굴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깊이 파고들수록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향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 방향으로 가는 듯하면 즉각 멈추고 방향을 재조정해야 한다. 호기심을 유지하는 요령은 자신의 결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행동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기 위해서라도 생각과 행동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이해할 수 있다. 정직함. 우리가 성취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는 최고 자아와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직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고의 자아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축적되는 두려움을 비롯해 무엇인가에 대해 자신에게 거짓말하면 변화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벽을 스스로가 세우는 꼴이 된다. 이런 이유에서 토머스 제퍼슨은 정직은 지혜야라는 책의 첫 장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진실로 추구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정직은 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정직과 성실은 똑같은 것이며 올바른 일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당신도 변화 과정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기를 바란다. 정직하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의 최고 자아와 진실로 하나가 될 수 없다. 비밀로 함구하면 괜찮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단언컨대 그래도 실패한다. 무엇인가를 피하려고 애써도 결국에는 직면해야 할 때가 오기 마련이다. 고백과 그 결과는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는 것만큼 타락한다. 비밀과 수치심에 사로잡히면 삶의 여정에서 실수하기 마련이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도 쉽지 않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모든 것에 정직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고 싶다. 내 도움을 받고 싶다면 미래로 나아가는 최선의 방법은 진실한 마음가짐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열린 마음. 무언가에 감추어진 까닭에 보지 못했던 대답까지 보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뇌는 생존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나 새로운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엇이든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인식하며 변화를 회피한다. 지금 중대한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기본적으로 뇌의 기준선은 고장나지 않았으면 고치지 말아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당면한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급급함이 아니라 생존의 수준에서 번영의 단계로 삶의 방식을 업그레이드하려는 개방성이다. 우리가 삶의 방식을 뜯어고치고 바로잡으려면 반드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작은 변화로 크나큰 긍정적인 결과를 빚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때 열린 마음을 가질수록 성공할 가능성도 자연스레 높아진다.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 무엇이든 배우겠다는 열정을 뜻한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배워야 자유롭게 편견 없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지 못하고 지금 알고 있는 답에도 새로운 정보가 더해질 수 있다. 무엇이든 지금보다 더 낫게 할 수 있음을 허심탄회하게 인정하면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이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유일하게 진실한 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라고 했다. 두 팔을 활짝 펴고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라. 열린 마음으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지혜를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스폰지가 되어 새로운 의견과 관점을 빨아들일 수 있다. 예컨대 이런 상상을 해보자. 당신은 벽을 높이 세운 채 벽 뒤에서 평생을 살았다. 당신은 벽 뒤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어느 날 한 친구가 다가와 당신 손을 꽉 잡고 끌어냈다. 그때 당신은 처음으로 장엄한 일출을 보았다. 그 기분이 어떻겠는가? 이 책을 당신의 손을 잡고 어둠에서 끌어내는 친구로 삼고 일출의 장엄한 풍경을 당신의 아름다운 최고의 자아로 받아들여라. 또 당신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것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의욕. 16년 전 마침내 필로폰을 끊고 제정신을 되찾았을 때 마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면 기나긴 시간을 고통스럽게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마약에 덫에 다시는 빠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멘토와 후원자, 의료인이 나에게 권한 모든 방법을 시도했다. 예컨대 중독 치료를 위한 12단계 프로그램 모임에 참석했고 매일 멘토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알렸다. 공동체 모임에도 자발적으로 참석했고 아침에는 기도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중독에서 벗어날 완벽한 해법을 구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일례로 마음의 평안처럼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닥치는 대로 도움을 청하며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고 싶었다. 마약 중단부터 중대한 감량까지 삶에서 극적인 변화를 꾀하거나 삶의 행로를 완전히 바꾼 사람에게는 적극적인 의욕이 있었고 그 의욕을 유지했다. 의욕은 행동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달리 말하면 생각에 머물지 않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힘들고 지겨운 길을 견뎌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안전지역에서 벗어나려면 힘든 길을 기꺼이 걷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그 과정을 반드시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 목표를 마음속에 적절히 시각화하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기꺼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결심했다면 그 결심은 실제로 그것을 실행할 때야 확인된다. 버진그룹을 창업한 영국의 기업가 리처드 브랜슨은 이렇게 말했다. 삶은 노보다 예스라고 말할 때 훨씬 더 재미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대신해 준 듯하다. 당신도 기꺼이 예스라고 말하고 지체 없이 행동한다면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집중. 변화를 위한 마지막 원칙은 집중이다. 집중할 때 올바른 궤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극히 높은 성취를 이뤄낸 리더들에게 성공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집중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당신이 흥미로운 것에 집중할 때 얻는 힘을 느껴보라라고 말했다. 오프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까닭에 행복한 것이 아니겠는가. 워렌 버핏은 점수판에 눈을 둔 선수보다 경기에 집중하는 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한다라고 말했고 래퍼 LL 쿨 제이는 집중하라, 꿈을 쫓아라, 목표를 향해 계속 정진하라라고 말했다. 저명한 기업가이자 투자자인 마크 쿠버는 나는 집중하며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능력과 판단을 신뢰해야 한다고 배웠다라고 말했다. 결국 집중이 성공의 핵심이다. 집중의 힘을 현실 세계에서 확인하고 싶다면 반대편을 보면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중요한 과제에 완전히 집중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닥칠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는 뜻이다. 운전을 하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는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전형적이고 만연된 예로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국안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매년 160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 4건 중 1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산만한 운전자 때문에 적어도 9명이 매일 사망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없다. 우리 삶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려면 집중력 분산을 최소화하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당신은 어떻게 집중력을 유지하는지 알아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한 당신만의 고유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사람마다 집중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 책을 읽고 있는 경우에도 조용한 침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펜을 쥐고 읽어야 집중이 잘 된다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활기찬 환경을 좋아해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옆에 두고 읽어야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이 있다. 믿기지 않으면 직접 실험해보라. 이 두 환경에서 책을 읽으며 어떤 환경에서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더 쉬운지 알아내라.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현재에 충실하며 당면한 과제에 완전히 집중해야 한다. 먼저 나는 집중하기에 적절한 환경을 찾아간다. 많은 사람이 집중력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커피숍을 선택하지만 내 경우에는 편안한 의자가 있어야 하고 가능하면 주변이 조용해야 한다. 나는 집중하려는 것을 최우선시하며 그 밖의 것은 완전히 잊는다. 최근에 당신이 모든 면에서 효율적으로 활동하며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당신의 삶에 완전히 몰입했다고 느낀 적이 언제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낼 수 있다면 그 순간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머리를 극적이며 정말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는지 기억을 쥐어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활력을 되찾고 활력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순간을 진정성 배터리가 충전되는 순간이라고 칭하고 싶다. 그런 순간은 우리 삶에서 무척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당신의 진정성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추적해 찾아보자. 지금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최근에 그렇게 느꼈던 때가 언제인가? 당신의 진정성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것으로 찾아낸 유형의 활동에 근거할 때 그 활동과 당신의 최고 자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영역이 당신의 최고 자아와 맞아떨어지는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영역이 당신의 최고 자아와 충돌하는가? 위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분석해보자. 당신이 삶에서 주로 행하는 행위가 당신의 진정한 모습과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렇다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당신의 삶에서 정교한 조정이 필요한 기본적인 문제들에 집중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당신의 핵심 자아가 온갖 혼란스러운 문제에 파묻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그렇더라도 상관없다. 이제부터라도 파내기 시작하면 되니까. 가능하면 신속하게 행동하고 실천해야 충분한 보상이 따른다. 행동하면 우리 자신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을 실제로 실행하기 시작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삶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무언가를 시작한다고 해서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변화를 차일피일 미루면 잃는 것이 매우 많다.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된다. 그렇게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날뛰 낡은 방식으로 오랜 시간을 허비했고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고 개선하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 정확히 말하면 우리 삶의 7가지 영역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성공한 사람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혼자였다면 현재의 것을 결코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윌터 디즈니도
혼자 그의 제국을 세운 것이 아니고 스티브 잡스도 혼자 애플을 세운 것이 아니다. 마틴 루스 킹도 혼자 시민권 운동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니다. 물론 당신도 당신의 삶을 혼자 이루어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과정에서 완전히 혼자인 듯한 기분에 젖지만 그런 기분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우리 시대의 풍요와 깊이, 복잡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결국 우리가 서로 맺는 관계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된다.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서로 긴밀히 연결된 존재라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고양하고 상대의 관점으로부터 배우며 우리가 공유해야 할 놀라운 선물을 흔쾌히 주고받을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혼자일 때보다 함께할 때 훨씬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삶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과 다양한 유형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분명히 구분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당신과 관계를 맺는 사람 모두가 당신의 팀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의 팀은 함께하면 당신의 최고 자아와 쉽게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선택한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당신은 그들에게 영감을 주기 때문에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당신의 팀을 평가하고 선별하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살펴보겠지만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라는 말까지 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 비유해서 말하면 영화 머니볼에서 보았듯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하기 위해 야구팀을 꾸리는 것과는 다르다. 당신의 팀은 스포츠팀과 달리 승리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삶의 여정을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여행 자체가 목적지라는 것을 기억하자. 그런 의미에서 당신과 당신의 팀은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번창해야 한다. 이 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내가 함께 일했던 의뢰인들은 한 목소리로 자신의 팀을 분석함으로써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수정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요컨대 당신에게 최고의 자아가 되라고 독려하며 용기를 북돋워주는 팀을 꾸리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부러 시간을 내 주변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는다. 또 위기에 봉착해서 주변 사람들의 강점에 기대며 도움을 구해야 할 때까지 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도 않는다. 당신이 팀원들을 면밀히 분석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을 돕는 사람을 곁에 둘 만큼의 자격이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당신의 주된 역할이 다른 사람을 돕고 시중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당신은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떠 있는 작은 섬이 된다. 이 경우라면 당신의 최고 자아는 당신에게 그런 멋진 팀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고 조언할 것이다. 당신이 최고 자아로서 다른 사람을 헌신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팀으로부터 강점과 지혜, 지원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팀은 회전문으로 전락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당신이 팀원들을 계속 끌어들이지만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당신에게 잘못하고 상처를 주거나 당신을 실망시키면 그들을 곧바로 밀어낸다는 뜻이다. 회전문은 미끄러운 비탈과 같아 무척 위험하다. 분명히 말하지만 팀을 갖는다는 것은 당신의 문제를 대신 뒤집어 쓸 사람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문제는 당신 삶의 7가지 영역에서 최고 자아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앞서 우리는 최고 자아 모델과 삶의 7가지 영역을 사용해 우리 삶의 어떤 영역이 올바르게 가능하고 어떤 영역이 등한시되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당신의 삶에 관련된 사람들을 철저히 분석해 어떤 사람을 당신의 삶에 더욱 끌어들여야 하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떼어놓는 방법.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을 알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 당신이 최고의 자아로서 팀원들에게 접근하지 않았다면 먼저 그렇게 시도해보라. 그런 후에 팀원들의 장단점을 면밀히 관찰하고 계속 함께하고 싶은 팀원과 그렇지 않은 팀원을 결정하라. 당신 삶의 중심에는 바로 당신이 있다. 이 조화로운 은하계에서 당신을 중심에 두고 동반자와 자녀, 가족과 가까운 친구, 중요한 지인, 동료들이 돌아간다. 당신 은하계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삶의 7가지 영역에서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아주 이상적이다. 이런 이유에서도 우리는 인간관계에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삶의 7가지 영역 중 여러 영역에 들어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영역에만 겨우 들어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상관없다. 내 경험에 따르면 무척 큰 팀을 보유하면 그에 따라 스트레스도 많다. 팀이 너무 크면 적정한 규모로 줄여야 한다. 반대로 팀 규모가 너무 작으면 외부 자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작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당신의 삶에서 적정한 규모의 고유한 팀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은하계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당신의 은하계에서 사라지는 사람도 있다. 전직에 따른 지리적인 변화와 심리적인 변화, 새로운 깨달음, 열정, 상실감 등 무수한 이유로 사람들이 당신의 은하계에 드나든다.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간혹 한 번씩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당신이 공경에 빠지면 곧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당신이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라도 발벗고 나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힘들 때마다 찾아가고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한밤중이라도 전화를 걸어 도움을 부탁할 만한 친구가 있을 수 있다. 당신과 친밀한 관계는 아니지만 직업상 의지하는 사람, 회계사, 정원사, 미용사, 마사지사, 개인 트레이너, 영양사 등 다양한 이유로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함께 운동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친구, 같은 북클럽에 소속된 사람,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등도 있을 수 있다. 누구나 자기만의 고유한 팀을 가질 수 있다. 당신이 최고의 자아와 하나가 되는 것을 팀은 모두가 돕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도 한 명의 팀원이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당신도 누군가의 팀에서 주요 팀원이라는 것이다. 당신은 항상 최고의 자아로 일하기 때문에 당신을 팀원으로 둔 사람은 그야말로 행운일 것이다. 또한 당신은 그 사람의 삶에서 진정한 보석일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의 팀을 분석할 때 당신이 다른 사람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해야 당신이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생각하라. 삶의 7가지 영역에서 당신의 팀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으로 이 과정을 시작해보자. 여러 영역에 들어맞는 사람이 당신 팀에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당신의 삶이 어떤 모습을 띠고 당신에게 정말 적합한지 알아보고 현재 최적이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이번 과정의 목표이다. 우리 삶의 7가지 영역에 속한 사람들을 찾는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인 삶, 인간관계를 높일 수 있는 사교적 행사에 동행하는 친구부터 속내를 터놓을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하는 절친한 친구가 이 범주에 속한다. 예컨대 영화관, 스포츠 경기, 저녁 식사, 술자리 등 당신의 여흥을 즐기기 위해 바깥에서 만나는 친구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며 조용히 저녁 시간을 보내려고 초대하는 친구들이 이에 속한다. 개인적인 삶, 당신이 내면을 들여다보며 기분을 달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이 범주에 속한다. 미용사나 손톱관리사처럼 당신의 외모 관리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 심리치료사, 멘토, 변호사처럼
당신이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도 이들에 속한다. 건강. 일반의와 전문의가 이 범주에 속한다. 예방의학, 영양학, 마사지 치료, 대체의학 등을 전공한 사람들. 신체 건강에 관련해 당신에게 믿을 만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도 이에 속한다. 체육관의 개인 트레이너, 절친한 친구도 건강 영역의 팀원이 될 수 있다. 교육, 교사와 교수, 직장 멘토, 유명 인사 등 당신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정보를 전해주고 무엇인가를 배우려는 욕구를 자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범주에 속한다. 예컨대 당신이 정보를 얻으려고 매일 듣는 팟캐스트 진행자, 당신이 좋아하는 동기부여 강사가 이에 속한다. 항상 학습하며 새로운 지식으로 우리를 자극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기를 바란다. 인간관계. 전통적인 의미에서 막역한 사람들, 즉 부모와 형제자매, 친척, 애인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해서 모두 신뢰할 수는 없다. 따라서 관계가 끊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의무 때문에 한 울타리에 있게 된다. 직장. 직장에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일하는 사람, 예컨대 상관이나 당신이 관리하는 직원이 이 범주에 속한다. 재무관리에 대해 당신에게 조언하는 사람도 이에 속한다. 영성의 개발. 당신이 속한 종교기관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적인 팀원이 될 수 있다. 당신이 영성을 꾸준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당신을 더 신실한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면 더욱 좋다. 당신 팀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팀원들이 삶의 각 영역에서 당신에게 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멘토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할 시간이 없어 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자주 들었다. 그러나 당신의 팀원들은 당신에게 항상 관심을 기울이며 당신이 습관적인 틀에서 빠져나와 진실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 팀을 용의 주도하게 관찰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당신 삶에 닥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갈아입을 옷, 의약용품, 생수 등 지진에 대비한 장비를 항상 준비해 두고 있다. 당신 팀을 그런 장비라고 생각하라. 위기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응답이 필요할 때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당신 팀이다. 위기는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닥칠 수 있다. 뛰어난 사람들로 팀을 구성할 때 당신에게 닥치는 사건을 더욱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한다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는데요. 이 책을 읽고는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최고의 자아를 찾고 반자아를 이해하고 철저히 변화를 받아들인다면 분명코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줍니다. 가슴 깊이 박히는 묵직한 질문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당신인가요? 지금의 삶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인가요? 당신은 매일 최고의 자신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당신은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이상은 너 자신이 되라 오로지 더 나은 쪽으로 베스트 셀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